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화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요즘 거품 경제나 어떤 나라의 경제적 과도기 사례를 자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 과도기 1980년대 일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화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985년에 벌어진 플라자 합의를 중심으로 플라자 합의 전과 후에 벌어진 일본 경제 흐름을 얘기해 볼 텐데요.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 기업들과 정부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면서 일본에 불어닥친 버블 경제의 원인을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플라자 합의 전인 1970년대까지의 글로벌 경제를 살펴보면 일본을 포함한 서구의 선진국들은 고도의 경제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70년대 오일 쇼크 전까지는 그랬죠. 네. 그런데 1973년에 오일 쇼크가 발생하고 나니까 서구의 선진국들이 위기를 맞이하기 시작했어요. 오일 쇼크가 발생하기 전인 저유가 시대에는 원재료를 싸게 수입하고 값싼 노동력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일 쇼크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런 경제가 불가능해지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나 1970년대에는 두 차례의 오일 쇼크가 발생하게 되니까 유럽을 포함한 서구의 선진국들이 저성장의 시대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일본 경제는 빠르게 산업 구조 조정에 성공하면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무역 흑자를 달성할 수 있게 됐어요. 그때 일본 경제도 같이 타격을 입었던 건 맞는데 일본 자동차 산업이 오일 쇼크 덕분으로 폭풍 성장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 부분은 뒤에서 추가로 설명드릴 건데요. 어쨌든 1978년에는 일본 경제가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면서 중국의 덩샤오핑이 같은 해 10월에 일본을 방문하게 되는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덩샤오핑이 급성장한 일본 경제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되면서 중국의 개혁 개방을 서두르게 됐는데요. 일본 영향이 있었네요. 네. 덩샤오핑은 일본을 방문하고 두 달이 지난 시점에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때 중국 정부는 중국식 개혁 개방을 실행하게 되면서 이후에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어요. 어쨌든 1970년대 오일 쇼크의 여파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경제에 충격을 주면서 글로벌 경제를 주춤하게 만드는 일대의 사건이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일본 경제도 오일 쇼크의 여파를 맞으면서 잠시나마 경제가 주춤하게 되는 위기를 맞기도 했어요. 그런데 일본의 소형 자동차가 연비가 정말 좋다는 점들이 전 세계에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일본의 수출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특히나 일본의 자동차들이 미국의 시장을 석권하게 되면서 미국과의 무역 흑자 폭을 대폭적으로 늘려나가기 시작했어요. 반면에 미국의 업체들이 생산하는 대형 자동차들은 연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80년대 초반부터는 미국의 자동차들이 잘 안 팔리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미국 내에서는 일본 자동차의 점유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한 수출 흑자폭을 늘려가게 됐습니다. 그쵸. 그때 일본 차가 너무 잘 팔려서 미국 자동차 산업 근로자들이 반일 감정까지 가졌다고 하니까 말 다 했죠. 맞아요. 이렇게 미국과 일본과의 무역 경쟁에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승리하게 되니까 미국은 속수무책으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때부터 미국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경쟁할 수 있는 국가로 인식하게 되면서 일본의 경제력을 깎아내리려고 노력하게 됐어요. 사실 당시에 미국 제품의 품질이 유달리 떨어진다든지 가격이 유달리 일본 제품보다 비싸서 미국이 일본과의 교역에서 적자를 본 건 아니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일본과의 교역에서 자꾸 적자 규모를 키워가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당시에 미국으로서는 심기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당시에 미국 제품이 일본 시장에서 고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는 일본 정부의 규제와 자국 보호 정책이 있었는데요. 미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일본 시장에 진출하고 싶어도 진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수많은 규제와 자국 보호 정책이 진입장벽으로 딱 버티고 있어서 외국산 제품들은 일본 시장에서 판매할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거기다 거래에 있어서는 관계를 중요시하는 일본형 경제거래가 배타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서 외국 기업들의 일본 시장 침투를 어렵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일본은 수출은 자유롭게 하는데 외국이 일본한테 물건을 팔거나 거기서 사업하기는 어려운 경제 구조였네요. 맞아요. 게다가 사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자체의 경제 시스템 구조 역시도 미국이 무역 적자를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그건 왜 그렇죠? 미국의 경제는 전체 GDP에서 소비가 무려 7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시의 경제 성장률보다 소비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무역수지 적자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플라자 합의가 일어난 1985년도에는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가 40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되면서 미국이 팔을 걷어젖히면서 무역 적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는데요.
미국은 자신들의 수출 부진에 따른 무역 적자가 세계 경제를 침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G5 선진 국가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미국이 어려워지면 전 세계가 어려워진다 이런 명분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말이 좋아서 요청이지 자신들의 대일 무역 적자를 극복한다는 조건으로 달러의 가치 하락을 주장하고 나선 건데요. 쉽게 말해서 엔화 가치를 올리면 일본산 제품 수출 가격도 비싸지니까 일본 제품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려고 미국이 환율 조정 이야기한 거죠. 소독도 마찬가지고. 네, 맞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환율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서 일본과의 무역 경쟁에 이용하려고 했던 게 바로 플라자 합의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1985년 9월에는 미국을 포함한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G5 국가들이 뉴욕의 최고급 호텔인 플라자 호텔에 모여들게 됐어요. 이때 모여서 단 20분 만에 합의한 내용들이 달러의 가치 하락을 위해서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가치를 절상하고 만약에 이게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때에는 미국이 외환시장에 강제로 개입해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 미국을 상대로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거의 유일하게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미국의 플라자 합의를 통한 환율 절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구조 자체가 일본이 안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미국은 갑의 위치에 있었고 일본은 철저한 을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당시에 일본이 그렇게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계기 역시도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절대적인 복구 지원 사업이 있어서 당시에 일본은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어요. 거기다 동서냉전 시대에는 미국의 핵 우산 덕분에 안정적으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플라자 합의가 채택되고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엔화가 달러와 대비 8.3%나 상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대략 3개월 후에는 달러당 260엔이던 엔화가 200엔대까지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2년 후인 1987년에는 155엔까지 가치가 절상되면서 엔화 대비 달러의 가치는 30% 이상 급락하게 됐습니다. 1년 뒤인 1988년에는 달러당 120엔까지 기록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엔화의 환율이 수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어요. 말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플라자 합의 이후 대략 3년 만에 엔화 가치가 2배 이상 올랐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일본의 수출 기업들은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달러를 엔화로 바꾸는 족족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된 건데요. 왜냐하면 달러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일본의 수출 기업들이 불리하게 된 상황이에요. 덕분에 한국 경제는 이 기간 동안에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라는 3조 호황을 누리면서 사상 최초로 무역수지 흑자라는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엔화의 가치가 급등해버리니까 엔고에 따른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만큼 소비가 감소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물가가 떨어지면 소비가 느는 거 아닙니까? 디플레이션 이야기 나오면 지겨울 정도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물가가 떨어지면 초반에는 일시적인 기간 동안만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물가가 계속 떨어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를 뒤로 미루게 되면서 소비지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시간이 갈수록 가격은 떨어질 거니까 오늘 살 거 내일 사고 내일 살 거 모레 사려고 하면서 당장 지금 일어나야 될 소비가 안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죠. 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디플레이션 기간 동안에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제품 판매에 따른 수익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제품 판매에 따른 수익 감소는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감소시켜서 가계의 소득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돼요. 가계의 소득 감소는 당연히 가계의 소비 여력을 떨어뜨려서 전체적인 소비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인 소비가 감소하게 되면 또다시 기업들의 수익을 감소시켜서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만들어요. 네, 다시 한번 짚고 가는 게 다음 이야기 이해하는데 좀 수월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플라자 합의하고 나서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물가가 떨어지고 소비 줄고 기업 경쟁력 떨어지고 일본 경제가 바짝 쪼그라들어 버린 거네요. 맞아요.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플라자 합의를 하고 1988년 정도까지 해서는 정말 환장할 정도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요.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일본 경제에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일본 정부는 일본의 내수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서 수입을 늘리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수입을 늘리는 게 무슨 의미죠? 애초에 플라자 합의라는 게 일본이 미국한테서 무역 흑자를 많이 봐서 생긴 거니까 일본이 미국한테서 벌어들이는 무역 흑자의 규모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으면 지금의 엔고 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국 제품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의 내수 시장부터 커져야 되니까 일본 정부는 내수 시장을 키우는데 모든 관심과 노력을 투자하게 됐습니다.
이게 엔화 가치를 꼭 떨어뜨려야 되는 일본 입장에서는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도 되는 명분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애초에 무역 불균형 해소하려고 플라자 합의를 한 거니까 미국 제품 수입을 많이 해서 양국의 무역 균형만 맞추기만 한다면 엔화 가치 내리는 건 문제가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미 소비가 줄었는데 무슨 수로 미국 제품 수입을 늘립니까? 그게 바로 일본 정부가 선택하게 된 금리 인하를 통한 금융 완화라는 정책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이미 여러 해에 걸쳐서 엔구 디플레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의 실적 악화도 많이 누적되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도 금리 인하를 통한 금융 완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을 풀었으니까 엔화 가치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고 소비 지체 현상 막는 효과도 있었겠네요. 물론 수입이 늘어나야 미국한테 명분은 있겠지만요. 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일본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제공된 낮은 금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짱구를 굴리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데요. 원래라면 저금리 정책을 이용해서 설비 투자나 고용에 사용됐어야 될 자금인데 많은 자금이 증권 투자와 땅 매입에 사용되게 되면서 재테크 열풍을 불러일으키게 된 겁니다. 결국 내수 시장을 키우고 기업을 살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금융 완화 정책은 의도와는 다르게 결과론적으로는 일본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판명나는데요. 일본 정부의 금융 완화 정책은 90년대부터 이어진 일본의 장기 불황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면서 일본의 버블 경제를 키우는 도화선으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정부 의도와는 다르게 이리 가야 되는 돈이 저리 가버리면서 문제가 된 거죠. 사실 우리가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 엔화 가치가 폭등하면서 소비가 폭증하고 버블이 일어났다고 뭉뚱그려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플라자 합의 이후의 상황을 일본의 본격적인 양적 완화 이후와 그 이전으로 구분해서 알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설 명절이 다 됐는데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하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